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자는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큰 변화가 있다고 하고 혹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하죠. 저 역시 좀 더 어릴 때는 결혼이란 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현실을 알게 되고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생각만큼 세상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준비를 참 많이 했었어요. 혹시 모를 나의 변화, 혹시 모를 남편과의 트러블, 혹시 모를 시집살이 같은 거예요. 하지만 막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살이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맞았어요. 소개팅을 통해 만났는데 약간은 무뚝뚝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엿보이는 든든함에 마음을 쏙 빼앗겼죠. 무엇을 하든 본인이 리드하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저를 지켜줄 것만 같더라고요. 삼형제 중 맞으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야 어떤 점이 그 일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늘 점잖은 분위기를 풍겼고 운전할 때면 본성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그이는 험한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어요. 아주 무던한 성격이었죠. 저 역시 무던한 편이었기 때문에 너무 섬세한 사람들과는 잘 안 맞는다고 느낀 적이 있어서 그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다소 무뚝뚝하다는 거이 역시 저와 비슷했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 여겨지진 않았어요. 프로포즈를 할 때도 괴기가 억지로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하기에 제가 먼저 그만하면 됐다고 그냥 반지만 주고 끝내자고 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한편 아들만 셋을 키웠더니 듣기만 해도 시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에 아들만 셋을 낳은 친구가 있는데 엄청난 고생담을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 수도 없이 질문을 했는데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그냥 평범한 분들이시라고만 대답을 할 뿐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과 비슷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더 캐묻거나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 게 다였어요. 시어머니의 대단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도와드릴 것 없냐고 부엌으로 갔더니 뭔가를 잔뜩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스레인지 위가 온통 냄비이며 프라이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건 없으세요? 아이고, 손님이 하긴 뭘 하겠다고 얼른 나아가 있어요. 금방 준비 다 끝낼 테니까. 어머님, 그런데 뭘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찌기만 셋이나 되네요. 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그게 우리 아들들 입맛들이 다 달라서 말이야. 의 손님이니 나갈 거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뭘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 했더니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아들 셋이 입맛이 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 입맛에 맞춰서 찌개만 세 종류를 끓이고 계신 거였죠. 시어머니가 살아왔을 험난하고 과중한 삶이 그려지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도 알 것 같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응석바지로 자랐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어머님과 아버님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거겠죠. 앞으로 저라도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 며느리가 되어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형제자매가 많은 집의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해요. 막내라고 해서 귀여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새 것 하나 갖지 못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늘 마지막 순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먹을 것에 대해서는 자기 취향 한번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이 당신만을 위한 어떤 것을 먹어본 적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먹다가 남은 것을 나눠받기 일쑤였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자식들만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는 타입이라며 웃으시곤 했죠. 그래도 시아버님이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내 종류를 끓이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시는 걸 보고서 저는 어머님이 참 바르고 좋은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타고난 성격이 살갑지 못한지라 딸 같은 며느리는 되어 드릴 수 없었지만 온 식구가 모이는 날이면 최대한 일찍 참석해 함께 부엌일도 하고 뒤처리도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냥 용돈만 드리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셋의 입맛에 맞춰 찌개 셋을 끓이시던 모습을 떠올리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아침 일찍부터 시댁을 방문했어요. 아세아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다 같이 저녁이나 되자고 했으니 시간 맞춰 오면 될 것을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첫며느리인데 아버님은 생신상에 같이 준비해야죠. 제가 미리 준비해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러 나섰어요. 어머니는 말로는 왜 하냐고 하시면서 은근히 흡족해 하시는 눈치였죠. 음식은 그만하고 여기 정리 좀. 아이고, 벌써 다 해놨네. 그럼 설거지나 좀 하면서 마무리를. 아이고, 벌써 하고 있구나. 우리 새아가 일을 참 잘하는구나. 잘해. 어머니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해야죠. 들어가서 좀 쉬세요. 시어머니도 겉으로는 표현은 얼마 안 하셨지만 제가 와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맏며느리를 잘 데려왔구나 하는 마음에 무척 흐뭇해 하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도 당연히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특별한 생신상은 처음이라며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해주실 정도로요. 맏며느리를 잘 들여서 아들 세 분이던 집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남편도 조금은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신뢰가 쌓여갈 때쯤 저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동시에 생기게 됐어요. 저는 새화가 위치해서 첫째가 된 거죠.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두 시숙이 한 달 차이로 식을 올리겠다고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요.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서로 친구 사이였더라고요. 둘째 동서가 연애를 하던 와중에 친구였던 셋째 동서를 막내 시숙에게 소개시켜 준 거였어요. 그러다 결혼까지 하면서 친구들끼리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하던가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던 둘은 신기하게도 얼굴도 스타일도 여유로운 집안 환경까지 비슷하더군요. 심지어 신혼집도 같은 아파트로 얻었어요. 강남에 새로 지어진 으리으리한 아파트였어요. 저희 집은 20년이 된 자그마한 구축 아파트였는데 말이죠. 둘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굳건해 보이더라고요. 동서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동서들을 향해 얘기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요. 그런데 둘 다 어쩐지 못마땅한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내막은 제가 처음부터 됐든 말을 놓아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실제 나이도 많고 학렬로도 손이 사람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들에겐 그게 당연하지 않았나 봐요. 형님이라고 저를 부르는 것 또한 동서들에겐 어색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기요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동서들은 입을 셀쭉하게 내밀고는 자기들끼리 수근거릴 뿐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차차 익숙해지려니 했어요. 그렇게 가족이 늘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흡족해하는 표정이 아니라요. 어딘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본 듯한 그 눈빛은 점차 못마땅한 기색으로 바뀌었고 저를 보며 혀를 차시는 일도 잦아졌어요. 무던한 성격이었던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나? 내가 착각을 했나? 아니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나? 하고 그저 속으로만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은 날이었어요. 아이가 있는 작은 아파트가 얼마나 어질러지기 쉬운지 경험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인테리어는커녕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소음 매트를 깔아둘 수밖에 없고 예쁜 가구도 위험하다 싶으면 내다 버리거나 보호방지 스티커가 아이가 좋아하는 예쁜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야 하기 일쑤죠. 낙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뿐인가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장난감은 사실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치우기를 기다리는 게 빠를 것 같았어요. 사실 반쯤 포기하고 사는 편이 몸도 마음도 편하긴 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필 시어머니가 도착하시기 직전 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식판을 엎어서 식탁 위는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집안을 휘휘 둘러보시더니 새삼스러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되어가지고는 살림 솜씨가 어제 꼴찌인 것 같구나.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내가 와도 이 정도면 평소에는 대체 어떻게 하고 사는 게냐? 집이 좁으면 정서라도 깨끗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애가 있다 보니 제가 평소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살긴 해요. 죄송해요. 내 동서도 일찍 가봤니? 그렇게 넓은데도 어찌나 깨끗하던지. 돈이 없어 사람을 못 쓰면 그만큼 내가 부지런히 쓸고 닦고 해야지. 아니면 내 동서들 찾아가서 살림하는 법을 좀 배우고 오든지 해야겠다.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양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도 저희 집에 수도 없이 다녀가셨던 어머니였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만 하시더니 갑작스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나 이상했고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그날 저녁 남편을 붙들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는데 당연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너무 별것 아닌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죠. 하물며 자기 어머니 흉듣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대화를 할 때면 늘 두 동서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를 깎아내리는 방향이었고요. 주 내용은 동서들과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였어요. 선물 하나를 해도 동서들이 해준 것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걔들은 선물 하나를 해줘도 아이 수준이 달라주면서도 포장도 얼마나 신경 쓰고 예쁜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내가 너 때는 잘 몰랐다만, 며느리 잘 얻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구나. 저는 실용적인 성격이라 선물을 드릴 때 포장을 달리한 적이 없었어요. 쓰레기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저 깔끔한 종이 봉투에 담아드리곤 했죠. 그런데 동서들은 같은 선물을 해도 예쁘게 포장지로 감싸고 리본도 달아서 드리곤 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잘 생각해보면 막내로 자라셔서 자신의 것을 가지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힌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늘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시원시원한 태도의 분이셨어요. 그 내용이 어찌됐든 간해요. 하지만 동서들이 들어오고 나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같은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들어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디가 아픈지 상세히 여쭤보고 조용히 휴대폰으로 좋은 약이나 병원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동서들은 한 목소리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냐는, 둥덕개가 결려서 그런 건 아니냐는 등 노인들의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만약에 저였으면 머리가 더 아프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한마디에 며느리들이 나선 것에 감동을 받았다. 걱정해줘서 고마워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동서들을 향해 있었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힐라나의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다. 물론 후에 약을 사다 드린 것은 나 혼자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도 이게 뭐냐는 태도를 보였다. 두통이 심하다고 하신 것도 까맣게 잊으신 듯 했다. 심지어 요즘에는 알록달록 예쁜 비타민도 많은데 노인용이라고 하는 한방약을 사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혹시 그것이 테스트인가 싶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뻔히 모르겠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스스로를 변명하는 법조차 너무 어려웠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작아지고 하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두 동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어요. 저는 일찌감치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동서가 나란히 들어왔어요. 첫 명절이라고 한복을 곱게 잘 입고 왔더라고요. 저 역시 첫 명절 때는 한복을 입고 왔었지만 이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일을 했던 게 떠올라 동서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둘째 동서, 셋째 동서 왔구나. 한복 참 곱다. 그런데 장도 한 번 더 봐야 하고 음식 준비도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은 일단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겠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금만 일찍 준비해서 올 수 있겠어? 여럿이 하면 음식 준비도 좀 더 빨리 끝나겠지? 그러면 우리끼리 한숨 돌리고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어머니, 너는 어떻게? 어린 동생들이 왔는데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니? 네, 전 그게 아니라 안 보고 온 것 좀 봐라. 아니, 어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아이고, 길티 나는 애들이 좋은 옷을 입으니까. 아우, 확실히 달라. 너희는 음식 준비하지 말고, 예쁘게 앉아있으면서 자연 심부름이나 해라. 아니면 아버지랑 같이 TV나 봐. 장은 첫째가 봐오고. 그동안 내가 음식하면 다니니까. 아니면 반대로 해도 되고, 바쁜 일은 어차피 다 끝났다 한다.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 사실 저희 편한 옷 챙겨오지를 않아서요. 원래 챙겨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전 제사 음식 해본 경험도 없어서 방해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챙겨오지 않았는데 아예 아니야? 제가 군기라도 잡는다고 한 건 아니라고요. 괜한 소리를 안기지. 너희는 앉아 있거라. 저와는 너무 다른 환대해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두 동서가 워낙 곱고 예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둘 다 너무 늦게 와서 부엌이 좁아서 4명이 다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기는 했거든요. 다만 기분도리로 조금은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었고 저 역시 제사 음식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배워서 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아래 정말 조심스럽게 음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적대랑 똑같이 생각해서 한 이야기였는데 군기를 잡는다고 어쩐다고 하시니 조금 섭섭하기는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가 아를 사람들에게 군기 잡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 아니면 평소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아랫사람들에게 군기를 잡히는 게 아니라 됐든 무슨 소리야? 그게 나는 동서들과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뿐인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게 내가 군기 잡는 것처럼 보이나 봐. 우리 엄마가 잘못 들은 거겠지? 우리 엄마가 어디 시집살이 시키고 그럼 다 싹싹이 비었어. 그건 아니지만 나보다 동서들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래. 지금 우리 엄마를 상대로 질투하는 거야 묻어나고. 무뚝뚝한 사람인 줄만 알았더니 별일이네. 속상해하는 저를 보면 남편은 한참을 웃기만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다음부터는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다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둘째 동서가 낮에 여자들끼리만 보여서 차나 한잔하자고 부른 날이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난 후라 시간이 좀 애매했지만 처음 모이는 자리인데 빠질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강남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된 우리 아파트와는 정말 수준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입구부터 으리으리해서 주눅이 들었는데 현관도 어찌나 넓은지 들 곳이 없어 유아차며 자전거며 전부 현관 밖에 쌓아둔 저희 집과는 너무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제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버둥거리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길래 저는 아이의 신발을 먼저 벗겨줬어요. 제가 천천히 신발을 벗고 정돈하는 동안 아이는 쪼르르 달려나가 문을 열었죠. 그런데 갑자기 깔깔거리는 두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황급히 들어가 보니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두 동생은 그런 아이를 가리키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형님, 애가 글쎄요.
현관으로 들어서더니 어디가 아닌지 모르고 신발장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옆 창고 문을 열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도 우스운지 계속 깔깔거리는 동생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는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집에서 아이가 계속 두리번거리자 동생들은 아이를 마치 장난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보물찾기를 하자며 화장실에 찾아보라는 거였죠. 화장실이 3개인 그 집에서 아이는 온 집안에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동서들은 아주 배를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저를 비우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피우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아무리 묻어난 성격의 초라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저는 너무나 불쾌해져 아이를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나가는 순간까지도 둘의 비웃음 소리가 날카롭게 맴돌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을 붙들고 많이 속상해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동서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말을 할 뿐이었죠. 그이도 저도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일이 적다 보니 서로를 위로하는 일도 서툴렀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그런 남편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그냥 동서들이나 시어머니 사이에 있을 때는 투명인간이 되기로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무던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네네 하고 대답했고 동서들에게는 그렇구나 동서하고 대답만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하든 제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자 동서들은 저를 놀리는 게 시시해졌는지 저에게 말을 거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었고 시어머니는 그저 늘 혀를 차실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늦은 새벽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였죠. 속으로야. 그렇게 예뻐하시는 동서들 중 아무나 찾아가시지. 우리 집에 웬일이람 하고 생각했지만 일단 시간이라 그러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당신이 어리석었다며 갑자기 저를 와라 끌어안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하소연을 하셨어요. 두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 황당해하면서도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시라며 시어머니를 다했어요. 시아버님은 규모는 작지만 제법 큰 돈이 오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오셔서 거래처도 안정적이었고 이렇다 할 경쟁 업체가 없어 무척 탄탄한 사업이었죠. 시어머니는 거기서 회계도 하고 인사 업무도 보는 등 잡다하면서도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 하고 계셨어요. 다만 얼마 전부터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 하셔서 잠시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회사 내에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돌았고 그게 시아버님의 기회까지 들어가자 시아버님의 권고로 장기 휴가를 받으신 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거기서 그렇게 오래 일하셨는데? 아, 내 말이 그 말이다. 학교 소문이라는 것도 내 입에 다 함께도 그저 수치스럽구나, 서스럽구나. 나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 나랑 친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더구나. 그 불미스러운 이야기라는 건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복원을 했다는 둥, 젊은 남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둥, 심지어 불륜이 아니냐는 추측마저도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말들이었다고 해요. 전 거기까지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시어머니가 연세가 적으신 것도 아니고 평소에 험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셨으니까요. 누가 대체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또 믿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최근에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몇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직원들의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죠. 시아버님은 당연히 시어머니를 믿었지만 가뜩이나 작은 회사에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문이 근원지를 찾기 시작하셨죠. 당연히 쉽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전해준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소문이 근원지를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다만 아직 근원지를 찾은 것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 두 동서가 시아버님의 일하는 걸 구경하고 싶다고 찾아온 날 이후부터 소문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설마 하셨다고 해요. 애들이 그럴 리 없다고.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당신께서 말하셨어요. 하지만 소문이 나온 꼬리에 꼬리를 타고 가다 보니 모든 정황이 두 동서들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해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애들이 회사에 관심을 두는 게 기특해서 매출과 관련된 기밀 서류까지 다 보여줬는데 아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시어머니는 동서들이 며칠 장부를 본 후부터 자신의 자리를 탐내는 게 분명하다며 분개하셨어요. 여유롭게 잘 사는 애들이라 어른한테도 잘하고 자기들끼리도 우아하게 살고 그런 줄로만 알았지? 둘이서 맨날 붙어 다니면서 못된 짓거리나 하고 있었던 게야. 날 내몰고 둘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너도 당해봐서 알지? 그러니 나이 좀 도와다오. 내가 그것들을 단단히 잡을 테니 넌 얌전히 보고만 있어. 전 솔직히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도 100%다 믿지는 않았어요. 정확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둘 다 집도 잘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 시어머니의 첫 의심처럼 설마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둘에게 당한 만큼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점이 없잖아 있었다 보니 이제야 새삼 싶었던 마음이 있어 그 새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면서 두 동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군요. 연휴 동안 시아버님 회사를 찾아가서 일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이나 부쳐 먹으면서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아버님 일을 돕는 게 낫다니요. 저는 전을 부쳐 먹으면서 빈둥빈둥 논다는 표현에도 감정이 이상했지만 두 도서가 정말로 시어머니의 자리를 노리나 하는 생각에 적잖게 당연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부르려고 내렸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짝이라도 한 듯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시아버님과의 통화를 통해 동서들이 그곳에 있음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기가 막히셨죠. 결국 명절 음식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만 다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화석인 푸념을 들으며 말상들을 해드리던 저는 혼자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동서들도 아이가 없어서 적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지난번에 놀러 가보니 애가 인연 가지고 너희들 아이를 데리고 잘 놀던데요. 이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어머,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냥 동서들이 예상대로 잘 놀아주더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애를 인형 취급했다는데, 아이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난리 장사하게 얘기해봐라. 시어머니가 하도 푸념을 늘어놓으시다 보니 맞장구를 치다가 저도 모르게 같이 푸념을 해버렸는데, 본의 아니게 제 사연을 일러바치는 셈이 되어버리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펄쩍 뛰시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누가 감히 우리 쳐서 온 줄을 무시하려더라. 이해할미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만들어줄 거야.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은 혼잣말이라기보다는 결연한 다짐처럼 들려서 저는 시어머니가 단단히 마음먹으셨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썰렁한 명절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들을 불렀어요. 한 달 차이라 비슷비슷한 시기에 생일이 있으니 셋 모두에게 생일상에 차려주시겠다는 거죠. 결혼 후 처음 맞이했던 제 생일 때는 밖에서 다 같이 외식을 하고 말았거든요. 마음속에서 작은 섭섭함이 생겨나려 했지만 저는 늘 그래왔듯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큰 기대 없이 시댁을 방문했더니 시어머니의 말씀인즉 각자 집안 평수대로 생일성을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머, 맛있겠다. 제가 잡채 좋아하는 거 기억해 주셨군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큰형님, 형님도 그러고 계시지 말고 얼른 앉으세요. 그런데 왜 형님 박사는 2개래요? 자른 건 없지만 많이라도 드시라는 어머님의 깊은 뜻 아니야? 아, 얘도 참.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동서들을 나물하셨어요. 아니, 너희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아, 왜 거기에 앉아있니? 네.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평수대로 상을 차려주신다면서요. 아, 그래? 너희 둘은 평수가 같으니까 거기 콩나물 무침이랑 밥이 있는 상 2개 앞에 각자 앉으면 된다. 그리고 첫째 너는 이거 받고 얼른 여기에 앉아라. 시어머니는 두 동서에게 역정을 내시며 자리에서 비키라 하시고는 저를 호화로운 상 앞에 앉히셨어요. 그러더니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주시더군요. 펼쳐보니 세상에 그건 바로 경기도 인근의 300평 가까운 주택의 집문서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를 위해 준비해준 집이었는데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뭐예요? 제 눈이 휘둥그레지자 동서들이 다가와 제가 들고 있던 종이를 뺐다시피 가져가 살펴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300평 세상에 형님 명의를 300평짜리 주택이요. 이게 왜 형님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런 집은 언제 사주신 거예요? 혹시 노후 준비로 사두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형님한테 드려요? 동서들이 따지고 되자 시어머니는 동서들의 손에 쥐어있던 집문서를 빼앗아 다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내가 내 것 주는데 왜 가? 어디 있어? 왜 가? 너희가 이 집 살 때 돈 한 푼 보탠 적이 있니? 내 집은 원래 내 것이었고 이제는 첫째 것이니까 첫째가 이 큰 밥상 앞에 앉는 거야. 너희는 콩나물에 말아 먹던 비벼 먹던 알아서 하려무나 두 동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질 못했고 어머니는 쉽겠다며 저에게 어서 들라며 저를 재촉하셨어요. 저는 얼떨떨해하면서도 맛있는 생일상을 만끽했고요. 동서들은 콩나물커녕 상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잔뜩 심술이 난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노려보다가 이내 집으로 가버렸어요. 어머님은 두 사람에게 세게 맞은 뒤통수를 이렇게 한 방에 갚아주셨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시아버지께 보여드릴 증거를 찾느라 바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믿고 있다고 해도 소문은 이미 전 회사에 퍼져 있었고 정황상으로는 아무리 동서들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둘이서 똘똘 뭉쳐서 입을 맞추면 시어머니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얘기를 전해준 직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일종의 터줏대 감격이었었던 그분은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는 한편 소문을 퍼뜨리려 하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소문에 관해서 묻기보다는 은근히 대화를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서 소문이 근원지를 찾아내려 한 거죠. 또 젊은 직원들은 오래 일한 직원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친해져 소문의 근원지를 다 알아내려고 하셨다고 해요. 동서들은 정말 비열한 방식으로 시어머니를 의미했어요. 젊은 직원들끼리 어울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러 갈 때면 동서들은 꼭 그 직원들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직원들은 대표님의 며느리인 동서들의 합석을 거절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을 시켜서 너무 힘들다거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런 분인데 알고 있었냐는 식으로 얘기를 반복해서 설마 하던 사람들은 정말인가 보다 하고 믿게끔 만들었던 거죠. 동서들이 욕한 대상에 분명히 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았지만 저는 딱히 손해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기로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힘이 되어주었던 직원분과 함께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소문의 근원죄를 찾았다고 두 동서가 한 짓을 조상이 밝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말이 나온 김에 동선의 차를 마시러 갔던 날 저와 우리 애가 당한 일까지 모두 말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물론 크게 분노하셨어요. 애초에 당신께서 오랜 세월 쌓아둔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처음이라 더 화가 나신 거죠. 시아버지는 소문이 연관된 직원들 모두와 면담을 하셨고 그중 일부는 퇴사하기로 했다고 해요. 다음에는 새로 직원을 뽑을 때 한층 더 신중해야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 일이 다 해결된 후에야 두 분은 저와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노후를 위해서든 집의 명의를 저에게 넘기기로 한 거죠.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을 법한 일이었는데 큰 결심을 해주신 시부모님께는 그저 감사의 따름이죠. 우린 덕분에 여름엔 수영장, 겨울엔 텐트가 있는 별장을 갖게 됐어요.
동선에 집에 갔을 때 언제 이런 집에 살았구나 했던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죠. 무엇보다 아이가 무척 좋아해요. 아이는 아예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남편 가서는 이사까지 고려 중이에요. 사실 좀 별로한 게 없다고 느껴졌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한결같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를 통해 알았다고요. 그래서 살갑지 못한 성격이 더 장점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칭찬 맞죠? 그날 이후 두 동서는 시아버님 회사에 얼씬도 못하게 됐어요. 명절에도 왔다가 눈치만 보고 말도 없이 쪼르르 가버리고요. 저는 이제야 형님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일로 사람은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걸 크게 깨닫게 되었죠. 만약 내가 거기서 시모나 두 동서들처럼 변하거나 태도를 다르게 했다면 이런 보상을 받지 못했겠죠. 어쩌다 보니 순환되고 코 품격이 되었어요. 사실 그들이 밉기도 했지만 어디서 그랬는데 사람을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좋을게요.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시종일관 무관심으로 댓글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혹시 무던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너무 눈치가 없나 같은 고민은 하지 마세요. 한결같이 버티는 것이 가장 강한 법이랍니다. 제 별 볼 일 없는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날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